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내년이면 3.1절이 꼭 100주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00주년 3.1절을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환상 전 통일부총리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 KBS 라디오와는 좀 불편한 기억이 있으셔요. 지난해였습니다. 딱 이맘때인데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이신 이후에 참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KBS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작년이라는데 저는 한 10년으로 느껴지네요. 하여튼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한 그 블랙리스트 작성가들이 예. 이제는 그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퇴출된 것을 보고 역사가 발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그렇게 하게 한 촛불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간 언론 자유 위에 선신했던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네. 한 가지 과연 KBS가 민주적 공영방송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있는지 예. 아직도 옛날 블랙리스트에 협조했던 사람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이 있습니다. 예. 불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들이 또 자리를 잡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의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잘하겠죠. 기대를 합니다. 예. 이번에 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으셨어요. 예. 먼저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일은 수십 가지, 100가지 이상도 되니까 그 예. 정신만을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1919년에 터진 3.1운동은 자랑스러운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 선진적인 운동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 또 한 달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그 가치, 이건 오늘에도 우리가 되살리고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100주년 내년 우리 앞두고 오늘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 새로운 주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때까지 주류는 뭐였느냐? 예. 친일 반공 문화였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좀 창조적으로 평화적으로 대체해서 성숙한 그 정치 선진국, 평화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좌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건국절 논란 있는 거 잘 알고 그렇죠. 계시겠죠. 예. 예. 이 대한민국의 법통, 정통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바뀔 수 없지만 중요한 걸 짚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죠. 먼저 3.1운동은 적어도 세 가지의 역사 선도적 가치를 보여줬어요. 예. 세계에 이거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게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게 3.1운동이 터져나오자 한 달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라 빼앗긴 서름을 안고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예. 그들이 내건 그 국가의 정체성이 민주공화제였습니다. 네. 이것 또한 1919년에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민주공화국을 내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예. 법통이 어디냐 이 이야기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진짜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소위 정부 수립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했었죠. 예.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이겁니다. 1919년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왜? 국가의 3요소가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리고 주권도 없었다. 예. 그 논리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임시정부의 그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사람들은
우리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압적으로 강탈해 간 것에 대한 분노,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요. 예. 둘째로 우리의 국토를 그러면 강점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점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망명 정부를 세우면서 그랬고, 셋째 우리 국민이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격화시키고 전락시킨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해서 했는데 네. 이 세 가지 요건이 없으니까 이게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논리를 숭상해서 내세우는 거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친일 냉전 세력이었습니다. 그 예. 위에 그게 증명이 되니까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세 가지 요소가 강제로 박탈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풍찬노숙하면서 들판에서 산에서 외롭게 싸웠던 애국지사들의 그 공적을 폄하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다, 정부 수립날이 아니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 행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전에 이제 6.15 선언도 있었고 14선언도 있었는데 정상 간에 그와 달리 이 두 정상이 그 판문점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도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자로 남아있는 거고 네. 우리는 실천합시다. 그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구 끝나고 오늘 아마 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부설 연결하는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남북이 모이고요. 또 통신 이 선도 복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건 처음입니다. 6.15 이후에 무슨 후속 조치도 없었고요. 상징적인 선언만 있었을 뿐이고. 있었고, 예. 그저 관광 한번 했죠. 뭐 저도 그 관광단에 가서 백두산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연결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던 그저께 예.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날짜, 남북이 다 기리는 그런 날짜에 민족 공동 행사를 합시다. 네. 했는데 그 기린 날짜 속에 3.1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년이 되니까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공동으로 예. 역사를 공유하면은 역사를 공유하면은 문 대통령 말씀대로 마음도 열리고요. 더 네. 가까워져요. 그렇죠. 신뢰가 생겨요. 예.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로 또 역지사지하려고 그래요. 예.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서로 악마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남북 당국이 이제 활발하게 교류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황.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너무 허무하죠. 문제는 이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서 문자로 남긴다 하더라도 네. 미국과 북한 간이 갈등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게 격화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4.27 남북 정상 그 회담이 6.12 북미 회담과 연동이 돼서 선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우리 안에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북미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남북 간의 관계가 미리부터 좀 나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 걱정 전에 지금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북미 관계는 뭐 합의된 것도 없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저께
장례님한테 우리 전쟁할 뻔 했잖냐. 지금 얼마나 저 대화 잘 되나. 지금 폼페이오 오늘 저 평양 가지 않느냐. 예, 뭐. 예. 난 트럼프의 정책을 뭐 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 늘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세계적으로 한국 전쟁의 최고 학자가 시카고 대학 교수인 브루스 카밍스입니다. 예, 예. 브루스 카밍스가 뭐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냐면은 예. 그 트럼프는 좀 미친 사람 같은데 예. 그게 미국의 주류 정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나온다. 이 진보적인 학자거든요. 예, 예.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고 저도 그 해석에 공감합니다.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역설적인 거지만 아주 예. 해안이 있는 이야기죠. 예. 적십자 총재도 지내셨어요.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재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봉의 규모가 좀 너무 작다는 아쉬움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예, 이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100명씩 하면 그게 안 뽑힌 사람들이 하는 2배, 3배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제에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북미 관계가 잘 돼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좀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국민에 이르렀다면은 네. 과감하게 이산가족 상봉도요. 첫째 상봉 방식을 다양화해야 되고 예. 상봉 횟수를 확 늘려야 되고요. 상봉 장소도 다양화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예. 이를테면은 지금 금강산에서 100명 추첨해 하는 거 이 방식에서 이제 남북 간에 원하는 사람이 확인만 되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북한으로도 우리가 가고. 그걸 가는 거죠. 예, 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당국에 이제 허락받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봉 횟수도 이거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상봉 장소도 금강산은 아니라 철원도 좋고 파주도 좋고 판문점은 더 좋고 예. 그렇게 해서 다양화하고요. 그리고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한이 풀립니까? 평생에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깝죠. 예. 그래서 한 번 만난 사람, 지난날 만난 사람들도 다시 보고 싶을 때 편지를 할 수 있거나 전화를 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정부가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 총재 할 때 마지막 해에 금강산에 그 12층짜리 이산 가족 만남의 광장을 센터를 만들었는데 12층짜리 금강산에요. 예. 근데 그 옆에 3층짜리 건물이 2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북쪽 그 적십자 위원장한테 어느 거 쓰시겠소?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이거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북쪽에 이산가족 관련된 그 사무실이 있는 적십자 사람들이 와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시로 근무하면서 그분들은 그저 1년 내내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이렇게 끊겨가지고 지금 그 사무실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되겠네요. 근데 몇 년입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에 동안 건물 12층짜리 안 쓰니까 손질을 해야 되죠. 그것을 또 그 상봉의 상시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 이거죠.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멘토시거든요. 그러나요?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1년이 됐는데도 그 당선된 직후에 70% 전후에 국민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거는 뭐 초유의 그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1년 넘었는데도 이게 지속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보세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인격적 성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착합니다. 난 늘 걱정했어요.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을 텐데 예, 좀 용기도 있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 후보 때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올림픽 할 때 그 내가 평창에 갔잖아요. 그 갔는데 그 아베 일본 총리가 와서 미국의 그 부통령 그 펜스를 믿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올림픽 끝나면은 한미 군사훈련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우리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착하신 분이 딱 이것은 우리 국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지 마시오.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같이 잘 사는 이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그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 보고 야 착함에 뚝심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거는요. 그 청와대 그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 지금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 진전시키고 올림픽도 이게 평화 축제로 잘 하는데 우리 대통령 트럼프가 그건 북한을 갖다가 아주 너무 억제하는 걸 잘하니까 이 토탈 프레셔를 넣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공을 그렇게 자위공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혹시 실수하나 하고 조마조마하게 들었는데 거침없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공을 넘기는 거고. 세우고. 야, 저것도 외교적인 또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착함에다가 뚝심에다가 지혜가 있으면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지속한다 이거죠. 앞으로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만족하신? 아닙니다. 아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뭐 어떤 게 불안하냐면은 막 무관해로 막 덤비면서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데는 또 굉장히 서툴죠. 그럼 그쪽은 어떻게 보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적으로 팀을 짜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집권 여당에서 뭐 부흥이 뭐 이런 모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친문 가운데 이 부흥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해산한다고 합니다.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한 발상이고요. 그건 친문의 부흥이 그룹은 반문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았다면은 저 사람들 아주 한참 아직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분들 좀 많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냈어요. 세계가 곧 최악의 경기 불황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 개방으로 완충 작용 덕에 불황을 덜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남북교류 협력시대 즈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말이죠.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밝아질 수가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북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내의 기득 이권을 채우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남북 간에 형성된 그것을 극복해내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남북 간의 협력이 민주적 경쟁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마화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줄까 하는 그런 민주적 상생적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민족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질 좋은 노동력과 그 굉장히 값비싼 지하 자원이 풍부한 그것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합치면은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이 잘 되면은 지금 현재 4.27 이후에 남북 관계는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국가연합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정상 간의 만남, 강로 간의 만남. 또 정례화되고. 정례화되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연합 단계다가 국가연합 단계에 들어가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국가연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가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미국, 대륙 세력인 중국과 일본, 해양 세력인 일본 간의 갈등을 평화도로 조정해서 진짜 세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더, 노르웨이보다도 훨씬 더 평화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선진국이 될 겁니다. 네. 그렇고,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해지는 그런 말씀이세요. 글로 가는 걸 가지고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네. 우리가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맡으신 한환상 전 통일부 총리와 함께 현재 상황과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